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과 형상 최적화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실행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강좌에 알아볼 내용으로는 우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해볼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예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제를 활용해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걸어주기 위한 설정 요령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실행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이 결과들을 어떤 식으로 분석해서 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퓨전 360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퓨전 360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 중에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능이기도 하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요구되는 조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부품을 설계하기 위한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하나 있기는 했죠. 흔히 이제 형상 최적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기존에 이제 설계를 했던 설계자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있는데, 대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형상 최적화와는 뭐가 다르냐? 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써야 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형상 최적화는 우선 설계자가 필요로 하는 부품의 외형을 설계를 합니다. 하고 나서 이 설계된 부품에다가 조건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약한 부분은 보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를 해줘서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는 최적화된 부품의 형상을 확정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과 형상 최적화는 부품을 설계할 때 주어진 조건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최적화된 부품을 설계한다는 맥락 자체는 동일합니다. 다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과 이제 형상 최적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최초의 기준이 되는 형상을 설계자가 지정을 했느냐, 아니면 이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하느냐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형상 최적화의 가장 큰 한계점은 최초의 기준 형상을 설계자가 지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형상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수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기준 형상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는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 설계 경력이 오래된 설계자일수록 한 가지 단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고정관념이 좀 강하게 박힙니다. 이런 데 사용되는 부품은 항상 이런 모양이야 라는 고정관념이 강하게 박히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형상 최적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결과물도 그 형상을 크게 벗어날 수가 없고, 실제 최적의 조건은 그 형상과 전혀 다른 방향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놓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에 반해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만을 설계자가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상에 대해서는 퓨전 360의 인공지능이 다각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형상을 도출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설계자의 고정관념 밖에 있는 최적의 조건을 찾아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이렇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하면 우리 고정관념 밖에 있는 새로운 해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분야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최적 설계 관련된 부분이니까 설계 쪽에서만 활용되겠지 했는데, 의외로 이 부분을 디자이너분들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또 활용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디자이너분들도 고정관념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죠. 이제 디자인을 오래 하다 보면은 점차 이제 새롭고 신선한 디자인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이때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만들어주는 형상이 디자이너분들한테 전혀 예상 못한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의자입니다. 의자가 지금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지금 모델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의자의 형태하고는 조금 다르다, 다른 개념으로 접근돼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의 특이점이 디자이너들한테 이제 좀 각인된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저기에다가 이제 정확하게 의자가 받는 하중을 이제 고스란히 조건으로 입력을 했는데, 여기서 좀 더 다른 형태를 원한다 그러면
하중을 실제로 받지 않는 곳에다가 불필요한 하중을 가하고 그걸로 이제 또 다른 형태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이제 디자이너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따라서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단순히 설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대체 솔루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한 설명은 대략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간략하게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서 이제 몇 가지 유의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본 콘텐츠가 설계자를 위한 콘텐츠이므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이제 본연의 기능인 최적 설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예제를 준비를 했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관련 사례들은 유튜브나 검색 포털 등에서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자료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예제를 띄워놓고 한번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거는 제가 제공해드린 예제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보여드리는 건 초기 이제 제가 설계 컨셉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이제 여기 링크가 있는데 링크를 이제 여기 샤프트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고 얘가 아래쪽으로 20도, 그 다음에 위쪽으로 20도 해서 총 40도 구간을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 이제 힘이 작용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 축을 잡아주고 있는 요 보스에서 힘이 걸리겠죠. 이제 이 힘을 버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라켓이 최종적으로 고정이 되는 건 지금 바닥 쪽에 보면 이렇게 볼트하고 와샤 이렇게 껴져 있는 거 보이는데 이게 껴질 수 있는 요 보스들 네 군데에서 볼트를 끼고 고정을 시켜서 지지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요 사이 여기 있는 요 보스와 요 바닥에 고정되는 부분 사이에 이제 형상을 이제 어떻게 잡아줄 거냐 그 힘을 충분히 버티면서 이제 그거를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이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요 위치부터 초기로 돌릴게요. 여기서 홈 위치로 해서 딱 했는데 지금 제가 잡아놓은 거 이거 딱 수평 상태 위로 20 아래로 20도 움직이는데 수평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상태에서 바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돌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상태로 놓고 제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걸어서 만든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지금 제가 넣어놨는데 그걸 한번 보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시성을 키면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본 형상이 있고 거기 사이를 이제 이렇게 이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형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지금 보시면 얘가 20도로 움직여야 되는데 아래쪽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딱 여기에 맞게 돼 있죠. 왜냐하면 이 형상이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움직이는 가동 범위가 전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할 때는 이렇게 가동하는 부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동하는 부품의 가동 영역을 전부 커버해 줄 수 있는 형상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이 두께가 좀 이렇게 다르게 돼 있는데 두께가 다르게 돼 있다 보니까 요 두께 있는 안쪽까지 이렇게 살이 안쪽까지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좀 들어보면 요 아래쪽은 저 형상하고 딱 맞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 가동의 여유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전혀 존재를 하지 않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볼트랑 와셔 체결되는 곳도 문제입니다. 여기도 요 끝단이 딱 맞게 돼 있어서 요 끝단이 딱 닿게 돼 있어요. 얘를 잠깐 제가 숨겨보면 요 부분이 딱 닿게 돼 있어요. 그럼 저 와샤 끼기도 힘들고 일부는 여기 이제 평평한 영역 안쪽으로 이렇게 침범해서 살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할 때는 실제 설계에서 사용되는 부품들을 고스란히 그냥 그 상태로 놓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돌리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범하지 말아야 될 형상이 만들어지면서 침범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조금 이제 가동 범위라든가 아니면 여긴 전혀 침범하면 안 돼. 이 부분에 여유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실제 사용하는 형상보다도 충분히 여유를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모델링을 다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완성된 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린 GD 예제입니다.
상당히 단순화가 돼 있죠. 일단 볼트 형상이 그대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 볼트가 껴지는 보스보다 오히려 얘가 더 크죠. 더 크게 한 이유가 요 볼트가 껴지는 면에는 아예 만들어진 형상이 침범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 껴지는 볼트, 여기 껴지는 볼트도 마찬가지로 길게 제가 올렸어요. 이렇게 길 필요가 없고 여기 밑에 닿잖아요. 단순히 원의 직경만 키운 게 아니라. 근데 요거를 좀 낮게 설계를 하면 위에서 볼트를 제가 껴줘야 되는데 그 사이 공간에 어떤 형상이 침범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해줘야 된다. 그리고 링크 같은 경우는 링크가 아니라 링크가 가동한 20도가 해서 총 40도 가동한 가동 범위, 뒤쪽 꼬리도 있죠. 전부 다 포함을 했고 이것도 이 링크의 사이즈를 그대로 이용한 게 아닙니다. 이 링크의 실제 요 위쪽과 요 바닥 쪽, 아래 반대쪽 이 두께보다 2, 3mm 여유를 줬어요. 왜냐하면 가동했을 때 땅땅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여유까지도 생각을 해서 더 크게 만들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안쪽에 이제 필렛 들어가서 여기 두께가 얇아지는데 이 두께 얇아지는 것도 안 했습니다. 요 가장 두꺼운 두께 그대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평한 평판이죠. 위에서 보면은 두께가 얇아지질 않습니다. 평평한 평판. 그래야지 그 안쪽으로 침범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때 시뮬레이션 조건에 맞게 단순화 모델링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GD도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 기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GD 또한 내 조건에 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저런 단순화 그리고 과장됨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적절하게 저렇게 모델링을 해줘야 되는 과정이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잘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단순화해 놓은 이 예제를 가지고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따라서 해볼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이걸 못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개인 취미용 사용하시는 분들, GD 사용이 제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 취미용 쓰시는 분들은 따라 하시지 못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정품을 구매하신 분들도 GD는 별도의 이제 익스텐션이죠. 그래서 그 익스텐션을 구매 안 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사용하실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학생용 같은 경우는 GD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 체험해보라고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분들은 따라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퓨전 360이 GD가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 영상을 따라 하지는 못하실 것 같고 그냥 영상을 보는 걸로 만족해야 될 수 있어요.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별도로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실행이 가능한 익스텐션을 구매를 하셔야 된다. 요건 유의해 주시고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작업 공간 자체를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전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디자인 클릭하고요.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클릭을 해줍니다. 처음 들어오면 이렇게 새 제너레이티브 학습이라고 이렇게 딱 뜨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거는 구조 구성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체 경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 경로는 이제 안쪽에 유체 흐르는 관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저희는 유체 경로는 아니고 구조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적인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학습 작성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디자인에서 숨겨놓은 요소가 있다라고 해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넘어오면 지금 여기 동그란 거 보이시죠? 원래 암이에요. 원래 단순화되기 전에 있던 원래 암인데 그 암이 남아 있는 겁니다. 다른 볼트 같은 건 다 없앴는데 이거 안 없앤 이유는 지금 요 형상 자체가 이제 얘를 참고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애기 때문에 없애질 않았어요. 저런 것들은 이제 모형 구성 요소라고 여기 검색기 쪽에 있는데 여기를 확장하시면 전체적인 구성 요소를 볼 수 있고요. 지금 저 안에 숨겨져 있는 게 암 1번입니다. 얘는 필요 없으니까 가시성을 끄도록 할게요. 나머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GD를 사용하는 방법 자체는 되게 단순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간단해요. 지금 위에 툴바를 보시면 툴바에 정리되어 있는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이 앞에서 차근차근 밟아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이제 안내서는 당연히 안내하는 이제 문서를 태고 그 다음에 학습 있는데 학습은 이제 GD 시뮬레이션을 걸어주는 이제 학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 말하는 학습 개념하고 같아요. 이제 이 학습을 새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들어오면 기본 학습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학습 1이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한 번만 쓸 거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만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저 학습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이 구성에서 적용되는 조건이 몇 가지냐예요. 그러니까 이 부품이 A라는 곳에서 쓰이고 B라는 곳에서 쓰이고 C라는 곳에서 쓰이고 세 군데서 쓰이는데 A일 때의 하중 조건하고 B일 때의 하중 조건하고 C일 때의 하중 조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A용 부품을 따로 만들 거야. 그리고 B용 부품을 따로 만들 거야. C용 부품을 따로 만들 거야.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학습을 따로 만들어 주시면 그 각 조건에 맞는 부품들을 따로 시뮬레이션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조건별로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 지금은 이제 여기 있는 학습 하나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학습은 만들지 않겠죠. 자, 그다음에 모형 편집이라는 게 그 다음에 있는데 모형 편집은 제가 이제 이미 단순화된 모델링을 했잖아요. 근데 요거 모델링 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모델링 된 게 좀 부족한데 뭐가 추가돼야 되는데 아니면 지금 있는 형상 좀 수정해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여기 모형 편집 눌러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형상들을 추가적으로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정은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이 부분은 이제 모델링 쪽하고 겹치는 부분이니까 별도로 설명 안 드릴 겁니다. 한번 누르고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실제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에서 필요한 거는 요 뒤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설계 공간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잡아가시면 되는데, 일단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유지 영상이에요. 유지 영상은 이제 제네레이티브 디자인 되면서 기준이 되는 기초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남아 있어야 되는 형상.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볼트가 껴지는 요 보스, 그쵸? 네 개죠. 네 구탱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축이 껴지는 여기 가운데 있는 요 보스. 요거는 이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 사이를 이제 어떻게 형상적으로 이제 이어줄 거냐, 그걸 이제 설계를 하는 거고, 저렇게 이제 최소한의 형상만을 설계자가 제안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지 영상 클릭을 하고, 바닥에 얘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이죠. 반대쪽에도 이제 얘하고, 그 다음에 위쪽에서 이제 여기 있는 요 보스. 그래서 축을 잡아주는 두 보스. 저게 이제 브라켓에서 지금 유지돼야 될 형상이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유지 형상 앞에 이렇게 삼각형 생기고요. 클릭해보면 이제 6개 본체, 6개의 본체가 유지돼야 되는 걸로 선택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 밑에 장애물 형상 있잖아요. 그럼 장애물, 여기서 장애물 형상 마찬가지. 순서대로 가면 되는 거죠. 장애물 형상은 이제 형상이 만들어질 때 침범하면 안 되는 영역들을 지적을 해주는 거죠. 장애물 형상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볼트, 여기 침범하면 안 돼. 여기 볼트 있는데 침범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여기도. 그 다음에 요 암. 제가 가동 범위까지 다 포함을 했죠. 그래야지 가동하는 부분에도 침범을 안 하겠죠. 그리고 기존의 형상보다도 여유를 둬서 좀 더 크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간혹 가다가 요 바닥 부분, 저건 바닥이니까 필요 없잖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 바닥 쪽으로 침범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잡아주려면 이렇게 바닥까지도 다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확인. 해주면 이제 우리가 유지 영상 같은 경우는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물 영상 같은 경우 빨간색으로, 저 부분은 절대 누가 봐도 침범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색깔로 저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제 내가 잡아줬는지 시각적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설계 공간은 다 세팅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설계 조건입니다. 조건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구조적 구속 조건이에요. 즉, 이 브라켓이 어떻게 고정이 되느냐, 그런 걸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 구속 조건 선택을 해주고, 유형은 이제 고정이 있고, 고정 말고도 고정이 돼 있는데 회전이 가능한 링크형으로 고정된 거, 이런 형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무마찰이라고 해서 바닥에 놓여지긴 놓여지는데 그 바닥에서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바닥면에 마찰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움직이는 형태로 고정이 된다. 이런 이제 조건들을 걸어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볼트로 체결을 해준 거니까 완전한 고정이죠. 그래서 고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볼트로 고정되는 부분은 요 보스, 그 다음에 돌려서 이제 여기 보스, 네 개를 다 잡아주시면 되겠죠. 얘네들로 고정을 해준다. 자, 이렇게 고정 조건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정 조건 주고 나면 검색기 쪽에 보면은 이제 학습 안에 하중 조건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확장을 해보시면 구속 조건이 있어요. 여기 확장해 보시면 이렇게 고정, 우리 잡아준 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화살표되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여기 위에 보면 하중 있죠. 하중을 확장을 해보면 제가 하중을 주지 않았는데 현실 세계에서 중력은 항상 작용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중력이 작용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얘가 받는 힘들을 이제 여기에 추가를 해주면 돼요. 하중에. 그래서 그거 추가해 주는 거는 구조적 구속 조건 뒤쪽에 보면 구조 하중이다. 근데 이제 구조 하중 줄 때는 여기 이제 요
가운데 있는 링크랑 여기 껴진 축이 내가 하중 조건 주는데 요 보스에다 줄 거거든요. 방해됩니다. 그래서 저 가시성을 꺼주고 할게요. 지금 저거 이제 GDAM이라고 해서 돼 있고 꺼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기본 등각 홈으로 눌러서 기본 등각으로 갈 거고요. 여기 좀 확대를 할게요. 이제 얘를 가지고 할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구조 하중 클릭을 하고요. 유형이 있습니다. 힘을 줄 수 있느냐, 압력을 줄 수 있느냐, 모멘트냐, 베어링 하중이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하는 형태를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해지는 힘을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힘이 가해지는 대상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보스 안쪽에 축이 껴지는 여기 이 두 면을 잡아줄 겁니다. 두 면을 잡아주면 지금 보면 이 화살표가 이제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에요. 이 방향을 바꿔주는 것도 방향 유형을 일반으로 하느냐. 일반으로 하면 면 전체의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이쪽으로도 좌우로도 가고 위아래로도 가고 모든 방향에 힘이 가해진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된 면 전체에 이제 직각 방향으로 힘이 가해진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아니면 각도 눌러주면 이제 한 방향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아래로 눌린다라는 조건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각도를 통해서 각도를 제어해 줄 수 있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벡터라고 해서 벡터 방향 여기서 이제 fx 지금에서 이제 x축 방향으로는 어떻게 y축 방향으로는 어떻게 z축 방향으로는 어떻게 힘을 이렇게 분산시켜서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본인이 원하는 형태를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각도로 둘 거고요. 지금 화살표가 위로 가 있는데 아래로 내리는 거는 이제 각도를 이제 180도 돌려도 되지만 방향 반전 눌러주시는 게 가장 편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각도를 돌려줄 수 있어요. 여기 조절자를 통해서 돌려줄 수 있는데 지금은 아래쪽으로 갈 거니까 그냥 0도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힘의 크기, 크기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건 이제 대부분 질문 나온 게 단위예요. 지금 이제 뉴턴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단위 변경을 눌러주시면 단위를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인 있고 온폴스 있고 톤폴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죠. 쭉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단위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킬로그램을 활용한 단위에 익숙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기서 힘이라고 하면 킬로그램 폴스가 돼야 되는데 킬로그램 폴스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킬로그램 폴스를 뭘로 환산해야 돼요? 뉴턴으로 환산하셔야 돼요. 간혹가다 여기서 질문 나오는 게 힘을 얘기했는데 킬로그램 퍼 밀리미터 제곱 또는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 이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단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 킬로그램 퍼 밀리미터 제곱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입니다. 단위 면적이 뭐 1제곱미리일 때 얼마의 힘이 적용이 되는가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단위를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면 면적 값만큼 곱해줘야 돼요. 힘을 받는 저 면적을 계산을 하셔서 그 면적에다가 알고 있는 값을 곱해 주셔야지 그게 힘으로 환산이 되겠죠. 아니면 이제 압력, 압력도 이제 같은 개념이죠. 압력이 이제 개념 자체가 이제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 또는 킬로그램 퍼 밀리미터 제곱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단위를 해보시면 그게 없습니다. 킬로그램 단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메가파스칼로 환산을 하시던가 아니면 바로 환산을 하시던가. 근데 기본적으로 압력은 방향을 제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 쓰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 압력 같은 경우는 뭐 내압용기 안쪽에 공기압이 찬다 이런 거를 설계를 할 때 쓸 수 있지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진 힘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할 때 압력을 쓰는 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을 할 때는 반드시 단위를 힘으로 환산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값을 얼마 넣을 거냐면 1900 뉴턴을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1900 뉴턴의 힘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중력 밑에 힘1이 추가가 되죠. 그러면 이제 요 하중 조건 안에 같이 이렇게 존재한다. 두 개가 같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동시에 작용을 한답니다. 동시에. 중력도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힘도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저 힘이 작용될 때는 항상 중력이 같이 작용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발현되는 힘은 하나의 하중 안에 하중 조건을 다 밀어 넣어야 됩니다. 저 그래서 여기다가 힘을 요 아래쪽 방향뿐만 아니라 이게 20도 기울어진다 그랬잖아요. 20도 쪽에서 땡기는 힘을 하나 더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조 하중 클릭하고요. 마찬가지 힘이고 면은 이제 똑같은 면을 선택을 할 겁니다. 대신에 힘이 아래쪽으로 향하는데 아래쪽에서 이제 20도 방향이니까 얘를 좀 돌려줄 거예요. 돌려줄 거면은 수평한 데서 20도니까 이렇게 돌리면은 70도겠죠. 70도 입력해서 70도 방향에서 힘이 적용이 된다. 근데 여기 힘은 좀 작게 줄 겁니다. 여기 힘은 700.
간혹 가다가 이제 요 힘 같은 거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부분은 GD의 영역은 아닙니다. 요 GD는 여기에 힘이 얼마가 가해진다, 뭐 조건이 어떻게 된다가 정해진 이후에 GD가 하는 거지, 이 힘을 정하는 거는 설계자가 해야 돼요. 즉 설계자가 이제 어떤 구조를 쓸 거다라고 하면 그 구조적인 해석을 하던가 아니면 구조적인 분석을 해서 이 요소의 이 부분에 힘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이 걸리는지 그걸 알아내는 건 설계자의 몫이지, 그거는 기구마다 다른 건데 GD에서 알려달라 그러면 GD에서 알려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별도의 뭐 동력학이라든가 정력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힘이 어떻게 분배가 되고 분산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GD의 영역이 아니니까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 부분만 설명해도 무슨 대학교 한 학기 과정이 쭉 충분히 성립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별도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제 우리는 조건이 다 결정이 나 있는 상태에서 부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더 줄 거예요. 한 가지 더 줄게. 자, 여기서 구조 하중. 우리가 10만 줬는데 이번에는 모멘트를 줄 겁니다. 모멘트는 이제 제껴지려고 하는 힘이죠. 어쨌든 이제 모멘트를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 요 안쪽면 잡을 거고요. 회전 방향은 이게 아래로 제껴지는 거니까 이 방향과 반대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회전 방향은 돌려줄게요.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으로 모멘트가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이 모멘트 값은 좀 크게 줄 거예요. 여기는 12, 하나, 둘, 셋, 넷, 12만 이렇게 준다. 확인. 자, 그럼 이제 여기에는 중력과 그다음에 힘1과 힘2와 모멘트 이 네 가지의 힘은 한 번 발현될 때 동시에 발현되는 힘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 조건을 이걸로 끝낼 거냐? 아닙니다. 조건은 더 줄 거예요. 그건 다 일일이 이제 여기서 주지 않을 거고 여기서 약간 바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 하중 조건을 복사를 하나 할게요. 왜냐면 똑같이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여기 요거 복사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여기서 하중 케이스 복제 해주면 하중 조건 2가 밑에 생깁니다. 하중 조건 2를 확장을 해보면 이렇게 있고 하중이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똑같은 값이 들어가 있어요. 부속 조건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그래서 처음에 하중 조건만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건 이렇게 복제해서 사용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중력도 다 들어가 있고 고정 조건도 다 들어가 있고 요 힘은 좀 바꿀 거예요. 바꾸실 땐 뒤에 이제 연필 모양 편집을 딱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인데 이건 아래쪽으로 제꼈을 때 얘기하고 이제 이게 위로도 20도가 제껴지잖아요. 그럼 위로 제껴졌을 때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방향을 바꿔줄 겁니다. 위로 바꿔줄 거고 위로 바꿀 때 똑같은 힘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힘이 적용되는 걸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700으로 바꿀게요. 위쪽으로 당겨질 땐 1700. 그러니까 지금 요 위로 미는 힘하고 처음에 여기 줬던 아래로 당기는 힘하고는 동시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한 부품 안에서. 그리고 이 부품이 설치된 곳에서 같이 발현되기는 하는데 동시에 발현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하중 조건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요렇게가 동시에 발현되고 얘가 발현 안 될 때 요렇게가 동시에 발현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시에 발현되는 게 아니면 하중 조건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위로 가는 건 동시에 발현 안 되고 그 다음에 힘 4도 있었죠. 힘 4도 이제 편집을 눌러보면 이게 아래쪽으로 20도인데 이번에 위쪽으로 20도 할 겁니다. 그래서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딱 바꿔주고 요 방향이 아닌데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70도가 되겠죠. 마이너스 70. 그렇죠. 요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 힘이 가해진다. 마찬가지로 여기 작게 줄 겁니다. 아까 200 작게 줬으니까 똑같이 200 작게 줘서 500을 줄게요. 원래 700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하중 조건에서는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그렇죠? 가고 그 다음에 위쪽 대각 20도에서 당겨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 모멘트 방향도 위로 당기니까 제껴지는 방향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수정해 줄게요. 제껴지는 방향을 다시 방향 반전 이렇게 제껴진다. 그렇죠? 이렇게 줄 거고 여기도 값은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2만이었으니까 여기 10만만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해서 확인. 그래서 이제 하중 조건 1, 이런 조건이 동시에 발현이 되고, 그 다음에 하중 조건 2,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작용될 때가 있고, 이렇게 작용될 때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중 조건 3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하중 조건 2, 하중 조건 1 가지고 할까요? 1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여기는 하중 케이스 복제 해서 하중 조건 3을 만들어 줄 거고요. 하중 조건 3을 활성화할게요. 요 뒤에 거는 활성화입니다. 지금 1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데 3을 활성화시켜서 자, 여기 3에 있는 하중
얘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똑같은 거 이건 전부 다 지울게요. 모멘트까지 해서 델리트 지워줄 겁니다. 자, 얘를 이제 뭐를 강정을 할 거냐면 여기 있는 보스가 지금 양쪽에서 이렇게 물고 있는데 벌어지려는 성질이 있다. 그것도 버텨라. 라고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벌어지는 성질을 좀 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하중 조건 3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만약에 1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여기서 하중 조건 구조 하중 누르면 요 1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 반드시 하중 조건 3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여기서 구조 하중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힘은 이제 요 면을 선택을 하고 요 면에서 이제 이렇게 미는 힘이 작용을 한다. 이거는 이제 500N으로 잡을 겁니다. 500N 확인. 하고 반대쪽도 벌어져야 되니까 여기서 구조 하중해서 화면 돌리고 요 면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도 똑같이 500N 이렇게 벌어지려는 성질이 존재한다. 확인.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제껴지려는 성질. 벌어지려고 하니까는 바닥 쪽에 고정돼 있으면 제껴질 수도 있으니까 제껴지려는 성질까지. 원래는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힘을 좀 많이 줬어요. 여기서 구조 하중해서 이제 요 면이 제껴지는 거니까 이제 모멘트입니다. 모멘트가 들어간다. 모멘트 방향이 이 방향이면 지금 요 방향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제껴지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각도를 좀 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 유형은 각도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는 좀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0도를 이렇게 돌려줄게요. 그래서 이쪽으로 미니까 이렇게 돌려는 성질로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힘을 여기는 15,000을 줄게요. 자, 반대쪽도 이제 똑같이 줘야겠죠. 구조 하중.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면 선택하고 여기도 모멘트로.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 방향 유형 각도로 바꿔서 얘를 돌려줘야겠죠. 얘는 이렇게 돌려줘야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제껴지려고 하는 성질로.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15,000원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그래서 이제 조건들을 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동시에 작용하지 않는 힘, 별도로 작용하는 힘이 하나, 둘, 세 가지가 있고, 한 번에 적용될 때 동시에 적용되는 힘이 추가적으로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적용되느냐, 동작 상태에 따라서 따로따로 적용되느냐 그런 것들을 분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적용될 때는 하나의 하중 조건에 묶어주고 그 다음에 별도로 얘가 나올 때는 얘네 둘은 안 나와. 이렇게 하면 이제 별도로 분리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중 조건은 다 줬습니다. 제가 줄 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해줘야 되는 게 목표를 딱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얘가 목표로 잡을 수 있는 게 질량 최소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요구 조건을 버티면서 가장 작은 중량을 갖고 그러니까 최적 설계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강성 최대화가 밑에 있습니다. 강성 최대화 같은 경우는 제가 준 조건이 최저값이에요. 그 저값이고 그거 이상으로 최대한 지금 있는 형상에서 가장 큰 힘을 버틸 수 있는 거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목표가 달라요. 그러니까 최저값을 갖고 그거보다 더 큰 힘을 버틸 수 있는 강한 무조건 다 강한 걸 만들 거냐 아니면 내가 준 조건이 있으니까 그 조건을 맥스치로 해가지고 거기를 부합할 수 있는 가장 중량이 작은 가벼운 애를 선정을 할 거냐 그게 이제 질량 최소화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최적 설계는 질량 최소화에 속해요. 그래서 저희는 질량 최소화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 개수는 우리가 저기 조건을 줬는데 저 조건에 딱 맞춰서 설계를 해버리면 걔는 안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뭔가 틀어져가지고 그 조건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걔는 파손된다든가 부서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설계는 항상 안전 개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안전 개수를 몇을 할 거냐는 이제 설계자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 개수가 2다라고 하면 2배를 보는 거고 3을 넣는다 그러면 3배를 더 버틸 수 있는 거고 제가 준 조건에 그런 거를 넣을 수 있는데 여기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는 2를 안전개수를 그대로 넣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목표치를 어떻게 잡아줄 거냐 확인하고 확인.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제조입니다. 제조 프로세스가 들어가는데 자, 이 제조를 딱 클릭을 하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만들 거냐 이 부품. 그래서 제조 방식에 따라서 다 나오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퓨전 360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좋은 점은 이걸 어떻게 만들지까지도 같이 볼 수 있다. 그것까지 따져가면서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이제 제조 방법은 일단 처음에 이제 무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무제한은 제조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상 위주예요. 그러니까 이 무제한 가지고 만들어진 방식은 일반적으로 이게 제조가 가능할지 안 할지 몰라요. 다른 방식으로. 대신에 이제 무제한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D 프린터에서는 무조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3D 프린터는 거의 못 만드는 형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무제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제조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일단 최적의 형상을 만들어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밑에 이제 가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3D 프린팅입니다. 3D 프린팅으로 만들 수 있는 형상을 계산을 해라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방향, 이 방향은 이제 노즐이 어느 쪽에 있냐, Z축에 있냐, Y축에 있냐, 뭐 그걸 얘기를 해요. 노즐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3D 프린터 우리가 이제 F 방식 보면은 노즐이 거의 Z축 위쪽에서 이제 내려오는 방식이죠. 그래서 거의 Z축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돌출부 각도, 이거는 이제 요 각도를 제어함으로써 보강대 없이 이제 모델링 가능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최소 두께는 얼마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밀링인데 이제 밀링 같은 경우는 이제 머시닝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저게 뭐 3축이냐 아니면 5축이냐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더 추가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보면 2.5축도 잡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5축도 잡아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갖고 있는 구성 장비에 맞춰서 해줄 수 있고, 구성 장비 여러 개다 그러면 그 여러 개별로 다 해줄 수 있고, 추가한 거 이제 없애고 싶으면 이제 X 이렇게 눌러줘도 되고요. 저는 그냥 하나만 놓고 그냥 5축으로 하겠습니다. 5축 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제 워싱 센터 나오면 이제 툴을 꽂는 헤드가 있죠. 그래서 헤드 지름. 헤드 지름이 중요한 거는 이제 부품의 형상이 작다 보면은 그 가공하러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헤드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헤드 지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숄더. 이거는 이제 툴이 나오는 길이. 그렇죠? 그 숄더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가공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최소 도구 지름. 우리가 갖고 있는 가공 장비의 도구 지름이 가장 작은 게 얼마짜리냐 그거에 따라서 가공되는 형상이 달라질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일일이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가공 장비를 갖고 있으면 거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일일이 기입을 해서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가공 장비에서 제작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도 알아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축절단. 이축절단은 단순하게 작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지금 있는 여기 있는 형상은 이축으로 만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다기보다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캐스팅. 다이캐스팅은 이제 주물 형태 이렇게 되고, 이제 다이캐스팅이랑 이런 것들도 최소 벽두께는 얼마 이상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고, 다이캐스팅 같은 경우는 최소 기울기각도, 왜냐면 기울기각도가 있어야 되는 게 캐스팅은 주물이니까 이걸 이제 틀을 분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분리하기 위한 구배각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최소 두께, 가장 얇은 부분은 어떻게 만들 거냐. 그 다음에 최대 두께, 가장 두꺼운 데는 얼마까지 허용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죠. 일단은 저는 이제 요 가공 방식 전부 다 추가할 겁니다. 체크 것이면 이제 그 방식은 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다 잡아놓을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위쪽에 이제 제가 설명 안 한 게 비용 예측이죠. 비용 예측을 체크해 주셔야지만 이걸 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작은 거, 비용이 많이 드는 거, 고비용이 나오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추이까지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대량 생산하면 가격이 싸잖아요. 그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몇 개 만들 거냐. 이걸 입력해야 돼요. 저는 기본이 2,500을 그대로 둘 거고요. 비용 예측은 당연히 체크를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제조를 하고 그 제조의 비용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다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어쨌든 저런 부분이 있는 거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상당한 장점입니다. 비용적인 예측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제조 방식에 대한 것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조 방식이 다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는 이거의 재질을 뭘로 하느냐. 재질에 따라서 달라지죠. 재질이 갖고 있는 물성치가 달라지고 그러면은 하중을 버틸 수 있는 두께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달라질 테니까 재질도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재질을 선택을 합니다. 재질도 이제 한 번에 한 가지만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질이 가능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택되는 퓨전 360 가산. 가산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D 프린팅 전용입니다. 금속하고 플라스틱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죠. 근데 요거를 그냥 퓨전 360 재질 라이브러리. 이거는 이제 3D 프린팅으로만 만들 게 아니라 제가 제조 방식을 모두 선택을 했죠.
그러면 이제 제한 없이 재질을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퓨전 360 재질 라이브러리 여기로 이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금속재만 추가를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금속을 클릭해서 확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재질을 이제 자기가 사용할 실재질과 이제 물성치가 매칭되는 애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런 기준은 없으니까 저는 이제 강철 하나 추가할 거고요. 추가하실 때 이제 마우스로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요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럼 강철 하나 추가됐고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강철은 다 지나치고요. 하나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구리는 안 할 거고요. 니켈, 마그네슘, 스테인리스 스틸. 이것도 많이 사용되는 재질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재질을 추가해서 각 재질별로 이제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 분포가 그것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추가하고 그다음에 알루미늄. 알루미늄도 많이 사용되는 재질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뒤쪽에 이제 계산기가 붙어 있는 거는 비용 예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금액적인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계산기가 안 붙어 있었죠. 방금 전에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든가 강철이라든가 저런 것들은 이제 기준 그 금액이 입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산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모든 재질에 대해서 다 가능한 건 아니고 퓨전 360에서 금액을 갖고 있는 그런 재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만 비용에서는 이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유의해서 이제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알루미늄 했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티타늄까지. 그래서 전 총 4개의 재질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강철, 스테인리스 스틸, 알루미늄, 티타늄 이렇게 해서 재질을 4개를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닫아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야 되는 건 이제 여기죠. 사전 확인입니다. 지금 보면은 주황색으로 느낌표가 떠져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색깔이 주황색만 있는 게 아니라 빨간색이 있습니다. 빨간색과 이제 주황색의 차이는 뭐냐면 빨간색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실행을 못해요. 아예 조건이 안 맞아서 아직 실행 조건이 안 됐다라는 거고 주황색은 지금 선택한 제가 입력한 조건 중에 몇 가지는 할 수 없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은 빠진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축절단에서는 높이가 다른 본체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이 영상은 이축절단에 적합하지 않다 그랬죠. 지금 그걸 경고를 띄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축절단으로 만드는 게 불가능한데 그래도 할 거야? 얘가 이제 빨간색이 아니니까 그래도 할 거야? 그러면은 본체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제조 비용을 예측하거나 내보낼 편집 가는 결과에 생성하는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가급적이면 이제 저 주황색이 안 뜨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재질이나 그런 걸 맞추려면 상당히 이제 많이 심사숙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형태 지금 보면은 티타늄 재질은 비용 예측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티타늄 재질로 했을 때는 그건 비용은 알 수가 없어. 비용 예측해달라 그랬는데 그건 못 해줘. 이런 얘기를 띄우는 거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빨간색 경고가 나오기 전에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고 가능은 하다. 일단은 저는 이 상태로 그냥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 저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뭐 그런 것들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보기 있는데 미리 보기는 이제 여기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되는 과정을 이제 미리 보여주는데 되게 느려요. 혹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눌러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영상 보다 마시고. 그리고 이제 요 조건이 다 만족됐다 그러면 마지막에 생성을 누르면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걸어주는 거죠. 걸어줄 건데 일단 저는 걸지 않겠습니다. 걸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의 학습에 대한 전체의 내용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저는 학습을 추가적으로 만들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처음부터 다시 다 만들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학습도 복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학습 1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 학습 복제를 눌러주면 학습 2가 생겼죠. 자, 그리고 이제 학습 2가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습 2를 작성하는데 입력했던 하중 조건들을 다 바꿀 거냐? 그건 아니고요. 저 조건은 똑같이 갈 겁니다. 요번에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서 업데이트된 기능이 있죠. 대칭. 이전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보면 저는 이제 요쪽 좌우는 조건이 다 똑같거든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좌우의 형태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칭이 안 됐다라는 건데 요번에 진짜 좋아진 거는 대칭 기능이 업데이트가 돼서 대칭의 기준면을 잡아주면 걔를 기준으로 대칭으로 형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좌우가 똑같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자 그걸 할 때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그 기능이 아직 확정 기능이 아니라 이제 실험적인 기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험 기능을 쓸 수 있게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줘야 되냐면 여기 이제 환경 설정 쪽으로 와야 돼요.
환경 설정은 여기 계정 아이콘 클릭하시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기본 설정 눌러주시고 여기 밑에 제일 밑에 보면 피처 미리 보기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 자, 이렇게 보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이렇게 있죠. 그래서 다이캐스팅 새 조조법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다이캐스팅 제조 결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있고 제너레이티브 실험적인 제너레이티브 솔버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포함된 기능에 모델 결과 대칭. 그렇죠? 여기 대칭이라는 말이 써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체크가 꺼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체 경로를 할 때는 유체 경로가 체크되어 있는데 지금 유체 경로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이거는 체크를 안 해줘도 되겠죠. 나중에 이제 유체 경로까지 쓰겠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러놓고 이제 적용. 그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뭔가 바뀌었죠. 바뀌면서 뭐가 추가되냐면 대칭 평면이라는 항목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죠? 저게 있어야지만 대칭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학습에서는 대칭을 안 잡아줄 거고 두 번째 학습에서만 대칭을 잡아줄 거니까 자, 대칭 평면 클릭을 하고요. 여기서 평면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원점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원점에서 자, 대칭 평면이 지금 XY 이거 아니고요. 우리는 좌우니까 요거. 요게 지금 보면은 화면을 좀 돌려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금 대칭이 돼야 되는 조건이 같은 좌우 쪽에 있죠. 그래서 XZ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확인. 그러면 여기 대칭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습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자, 학습 구조 2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학습 복제 해서 이제 학습 3을 만들 거고요. 여기서도 뭐 해줄 거냐면 대칭 평면을 수정을 할 거예요. 방금 전에는 이제 좌우 대칭만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이 대칭이에요. 근데 요번에는 대칭 평면 편집 들어가서 요거 다시 띄우고 지금 하나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자, 원점 확장을 하고 YZ까지 추가하겠습니다. YZ는 이제 뭐예요? 이쪽 대칭이죠. 이쪽 대칭. 대칭이 얘는 두 개. 대칭은 두 개, 세 개 걸어줄 수 있어요. 여러 개 기준 평면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 평면에 대해서 전부 다 대칭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세 개의 학습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조건이 달라진 건 하중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학습 2는 한쪽 대칭, 그리고 학습 3은 두 쪽 대칭. 그렇게 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오느냐,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걸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생성해서 생성. 자, 이걸 눌러주시면 돼요. 클릭. 자, 그럼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여기 체크 하나 돼 있는데 이러면 요 학습 3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겁니다. 우리는 다 필요하니까 전부 다 체크를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3개의 학습을 생성해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조건이 아예 다른 애니까 아예 별도로 생각을 합니다. 학습이 나눠지면 그거는 이제 개별적인 솔루션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여기서 3개 학습 생성 눌러주시면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씩 올라가면서 퍼센트 게이지가 올라가요. 100% 올라갔고 학습 지금 1 올라간 겁니다. 1 올라가고 이제 요 뒤에 학습 2가 올라가죠. 그리고 학습 3까지. 그래서 이제 요 게이지가 다 100%까지 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다 올라가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결과에 대한 썸네일은 처리 중이다. 이제 여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되는 화면이 보이는데 그거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미지로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이제 돌고 있고 지금 이제 5% 정도 진행이 됐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왜냐하면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짧게 걸리진 않아요. 아무리 이제 이게 컴퓨터 연산을 하는 거에도 다양한 시도를 하기 때문에 한 100개 이상의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요거 하는 동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럼 이 상태로 둬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퓨전 360 이게 클라우드 상에서 연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퓨전 360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 이제 닫기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탐색 마침 하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럼 다 꺼진 거 아니냐? 취소된 거 아니냐? 취소된 거 아닙니다. 여전히 클라우드에서 돌고 있고 그 결과를 다시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탐색 그죠? 그걸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주시면 아까 이처럼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중간 결과를 볼 수 있고 탐색 마침 누르면 빠져나간 다음에 여기서 다른 거 열어가지고 이거 보고 뭐 작업을 하고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돼요. 자, 저는 이제 뭐 여기서 다른 거 하고 있을 건 없으니까 요 탐색을 켜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결과가 끝나고 나면 다시 그 결과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결과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아직 완료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이는 형상은 완성된 형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씩 계속 바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 처리라고만 나와 있는데 아직 연산 중입니다. 연산 중인 상황이고 여기도 지금 다 처리라고 붙어 있죠. 아직 계산이 끝나지 않았다. 이게 완료가 되면은 완료 또는 수렴 뭐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항목들이 나오면 이제 차근차근 볼 거고 제가 이거를 끊지 않고 그냥 녹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빨리 감을 겁니다. 빨리 감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형상을 만들어 가는가 그게 이제 보일 거예요. 그런 거 보는 것도 재미인데 이걸 실제 앞에 앉아 가지고 지켜보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이 빨리 감은 영상을 보시면은 재밌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연산이 다 끝나고 이제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형태로 접근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은 요렇게 결과가 나오고 지금 다양한 형태가 보이는데 이 검색하기 좀 좋은 거는 좌측에 이제 필터가 있기 때문에 이 필터를 가지고 지금 필터링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저기 처리 상태라는 게 있는데 딱 눌러보시면 수렴됨과 완료됨으로 나옵니다. 저 수렴됨과 완료됨의 개념이 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수렴됨은 이제 결과가 별 문제 없이 처리돼서 이제 승인이 났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완료됨은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는 했는데 여기에는 다소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여기 이제 수렴됨이라고만 돼 있는데 밑으로 좀 이렇게 내려보시면 수렴됨 밑에 완료됨이 모여 있어요. 완료됨 쪽은 이제 마우스 갖다 대시면 느낌표가 이렇게 뜨고요. 가만히 있으시면 이렇게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보여줍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이에요. 이 인공지능이 상당히 인간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는 하는 모든 시도마다 다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씩 실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하다 보니까 이래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어. 여기서 막혔어. 뭐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이제 어떤 것들을 시도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저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완료됨이라고 나오는데 만들다 만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 가지고 들어가 보면 반복이 5회로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반복하는 횟수가 되게 많거든요. 한 20회, 30회 이렇게 되는데 얘는 5회 반복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네. 여기서 막혔어. 해가지고 여기서 연산을 멈춰버린 거죠.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수렴됨을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완료된 거 필요 없고 수렴됨만 볼 거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완료됨 체크를 꺼주시면 이제 요 화면에서는 더 이상 완료됨 문제점을 갖고 있는 애들은 보여지지 않겠죠. 요렇게 필터링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제너레이티브 모형은 어차피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고, 그 밑에 학습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학습 1, 학습 2, 학습 3 해서 3개 학습을 했습니다. 학습 1은 대칭 조건을 안 건 거, 학습 2는 한쪽만 대칭을 건 거, 학습 3은 두 개의 면에 대해서 대칭을 한 거. 그래서 사방팔방 이제 다 대칭이다. 위아래만 빼고. 그런 형태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눠서 볼 때는 난 학습 1만 볼 거면 학습 1만 체크를 해놓고 학습 2만 볼 거면 학습 2만 체크해놓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유형입니다. 모든 결과랑 이제 여기서 나눠지는 건 저희가 대칭을 걸어준 거. 그래서 대칭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대칭은 한쪽 대칭을 건 거랑 두 개의 면에다 대칭을 건 거랑 그건 구분이 안 돼요. 그것까지 구분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거는 차라리 학습으로 나눠서 보는 게 낫습니다. 예, 저희가 기준이 그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 유사성은 지금 나온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 중에 비슷하게 생긴 애들끼리 모아놓은 거예요. 그룹을 저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형상들을 이제 비교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이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검색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미리 보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식적인 기능이 아니라 실험적인 기능들을 사용을 한 거죠. 실험적인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대칭이 들어가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실험실에 있는 비커 모양이 찍혀 있는 게 있는데 저게 이제 정식적인 기능이 아니라 실험적인 기능이 사용이 됐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좀 내려보다 보면은 이제 저 비커 모양 붙어 있는 것과 비커 모양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더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대칭 표시가. 그래서 대칭은 아직 실험실 기능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칭이 들어가면 비커는 반드시 붙습니다. 근데 비커만 붙어 있는 건 이제 대칭은 적용 안 됐는데 그래도 실험적인 기능이 들어갔다. 뭐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분류할 때 나는 이제 정식 기능이 아닌 저 실험 기능을 사용한 것들을 아예 보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기술 미리 보기를 꺼주시는 거죠. 꺼주면은 비커 모양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필터링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 방법, 무제한이냐, 추가냐, 이축 절단이냐, 오축 밀링이냐. 그래서 여기서 나는 오축 밀링만 보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오축 밀링만 정리해서 보면 오축 밀링으로 이제 생성된 결과는 네 가지밖에 없네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제조 방식을 결정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제조 방식에 대한 필터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질도 다양하게 지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난 특정 재질, 재질도 이제 나중에 결정을 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재질만 볼 거야. 나는 티타늄만 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꺼져서 티타늄으로 구성된 것들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터링을 하면 좀 더 이제 편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권장 결과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지손가락 딱 올려가지고 최고라고 해줬는데 저거는 수치적인 최고입니다. 우리가 최적 설계다 보니까 수치적으로 가장 최적의 접근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 조건을 달성을 하면서 아마도 이제 저기에 기준이 되는 건 가장 비용이 적거나 아니면 가장 중량이 작거나 이런 건데 이게 항상 베스트 결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디테일하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 나오게 되면은 돌려보시면 이게 그쵸? 네. 아마도 이제 최적이 최저로 나왔을 거예요. 최적이 적게 나오긴 했을 텐데 중간에 연결이 저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되게 불안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건 문제가 있는 설계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얘는 이제 여기 네 군데 볼트가 체결된 상태에서의 조건이에요. 실제적으로 이게 벌어지는 힘은 옆에 있는 요 측벽 기둥들이 버티는 거지 사이를 연결해주는 얘가 버텨주는 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힘이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붙은 건데 여기가 이제 고정돼서 위치 고정됐을 때는 상관없는데 볼트 풀러가지고 들면은 이제 여기가 풀어질 것 같죠. 네. 그래서 저 권장 결과는 항상 우리가 찾는 최적의 정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를 유념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수렴됨에서 보셔야 됩니다. 수렴됨에서 이제 일부 형태를 보면 이제 요거 한번 봐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나오고 요거 같은 경우는 형태를 보면은 그렇죠. 여기는 중간에 좀 단단하게 돼 있죠, 연결이. 그래서 이런 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결과는 이제 내가 그 결과물을 확인을 해서 거기서 잘 골라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요렇게 띄워 놓으면 이제 우측에 이제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는지를 다 보여줍니다. 제조 방법은 이제 무제한으로 돼 있고요. 그 재질은 알루미늄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용, 조각 부품 비용도 나오죠. 그래서 US 달러로 나옵니다. US 달러로 해서 범위가 어떻게 되고 중앙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대략적 중앙이 이제 평균값이겠죠. 평균 한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최적이라든가 진력이라든가 아니면 안전개수 한 개랑 그리고 최소 안전개수 우리가 이제 한 개 준 거는 2인데 얘의 안전개수는 5입니다. 그러니까 안전개수 5를 갖고 있으니까 상당히 견고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런 결과들까지 이제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제 우리가 부품을 선정해 줄 수 있다. 요렇게 이제 리스트식으로 나오는 게 이것도 이제 조정을 해줄 수 있는데 툴바에 이제 화면 표시 보면 이제 첫 번째 선택된 게 지금 썸네일 뷰고요. 특성 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방금 전 우측에 떴던 디테일한 내용들이 이렇게 다 붙어 있으면 대신에 이제 한 화면에 여러 개의 모양을 비교해서 보기는 어렵죠. 자, 다시 썸네일로 돌아가서 그리고 이제 부품 몇 개를 비교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체크할 수 있는 칸이 나오는데 이 칸을 체크를 하면 최대 4개까지 동시에 선택을 해서 밑에 있는 요 비교뷰를 딱 클릭을 하시면 한 화면에 4개가 다 뜹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이제 화면을 돌리는데 왼쪽 버튼 클릭해서 돌려주시면 되거든요. 딱 클릭해서 이렇게 돌리시는데 돌리면 같은 각도로 같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 형태들을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를 선택해서 그러니까 내가 난 이거 몇 개 골라놨으면 그걸 이제 비교해서 보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걸 사용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뷰도 제공을 한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썸네일을 갖다 대시면 밑에 하늘색 저 줄이 생기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이 하늘색 줄은 뭐냐면 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상이 생겼는지 이것들을 단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조금씩 바뀌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래서 이런 게이지를 통해서 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모델링이 됐다. 지금 보면은 부품이 두께가 줄었다가 일부가 없어지면서 다시 늘어나는 것도 보이죠. 그러니까 얘가 다각적으로 시도를 해요. 필요 없다 해서 줄였다가 다른 부분이 없어지면서 필요해지겠는데 그러면 두께를 더 늘리고 뭐 그런 것도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다양한 시도. 그래서 이제 시도하는 게 한 뭐 26, 29번, 뭐 30번 뭐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다양한 이제 연산을 해서 이제 결과를 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는 방법이 그거 말고도 이제 분산 플롯 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차트로 보여줍니다. 저는 이제 이쪽이 좀 더 보기 좋더라고요. 이 그래프에 있는 이제 항목도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최소 안전개수. 그러니까 지금 안전개수니까 이제 위로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쪽은 질량입니다. 질량이니까 이게 왼쪽으로 갈수록 더 가볍다. 그래서 제일 가벼운 건 여기 모여 있겠죠. 그 다음에 가벼운 건 이제 여기 모여 있고. 그거보다 이제 좀 무거운 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무거운 건 이제 이쪽에도 있고. 이렇게 둔다. 그래서 여기서 해주고 요 이제 아이콘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미리 보기가 이제 우측에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생긴 거고 어떤 데이터다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는 재질이 딱 정리가 돼 있고 색깔별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 파란색은 강철, 여기 녹색은 스테인리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권장 결과는 여기 엄지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항목은 내가 눌러가지고 바꿔줄 수 있어요. 여기는 전체 부가 비용, 난 비용을 보겠다. 이렇게 딱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바뀌죠. 아니면 조각 부품 비용 해주면 이렇게 바뀌고. 근데 지금 전체 부품 비용과 이제 조각 부품 비용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싸게 제작하고 싶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걸 선택을 하셔야겠죠. 아래쪽에 있는 것 중에 너무 많이 몰려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를 좀 확대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휠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확대해서 볼 수도 있어요. 확대해서 봐서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거를 찾아줄 수 있다. 그래서 이 항목들도 바꿔줄 수 있고 최소 안전개수 다시 바꿔주고요. 여기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두 가지 비교구를 가지고 비교해서 결과를 채택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해 줄 수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거는 테이블 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테이블식으로 디테일하게 나오고 지금 보면은 비용이 산출이 되는 것도 있고 산출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재질 중에서 비용 계산이 불가능한 재질을 사용을 했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계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이 계산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어쨌든 이제 보기 편한 방식으로 보면 되는데 저는 다시 이제 썸네일 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하나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해서 이제 부품으로 사용을 해야겠죠. 저는
대칭 조건을 좀 걸어볼게요. 그래서 학습에서 대칭 없는 애들은 일단 뺄 거고요. 대칭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한쪽 면만 그리고 이제 양쪽 면만. 저는 양쪽 대칭이 된 거를 볼까요? 일단은 대칭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학습일 대칭 없는 겁니다. 대칭 없는 애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서 한번 뷰를 볼게요. 대칭이 전혀 없는 거다 보니까 정면도에서 딱 보면은 요 앞뒤로 지금 화면상에서는 좌우죠. 좌우로 전혀 대칭이 아닙니다. 형상이 확 틀린 게 보이죠. 뭐 이쪽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힘을 받는 게 한쪽으로 쏠려서 힘을 받았기 때문에 이쪽은 역학적으로 보면은 힘을 덜 받는 쪽, 더 받는 쪽하고는 당연히 형상이 틀릴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좌측면도를 볼게요. 좌측면도를 보면은 이거는 좌우가 똑같은 힘을 받거든요. 그런데 형상이 보시면 요 위쪽을 보시면 미세하게 다르죠. 기본적인 형태의 틀은 비슷한데 미세하게 다르게 나옵니다. 좌측면도뿐만 아니라 이제 우측면도를 봐도 이쪽도 요 위쪽에 이제 끝나는 부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돌출돼 있는데 여기 돌출 안 돼 있죠. 이런 부분들이 미세하게 다르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초창기 대칭 기능이 없을 때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왜 양쪽에 받는 힘이 똑같은데 형상이 대칭으로 안 나오냐. 기본적으로 사람이 설계를 하면 대칭으로 설계를 한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완전하게 보완이 된 거죠. 대칭 기능이 들어오면서. 자, 그럼 이제 대칭 기능을 사용을 한 거는 이제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쪽만 대칭을 건 거. 학습 2번입니다. 자, 요걸 하나 클릭을 하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정면도에선 차이가 없습니다. 이쪽에다는 대칭을 안 걸었어요. 근데 이쪽에는 대칭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좌측면도에서 보면 자, 여기 끝나는 데랑 여기 끝나는 데랑 똑같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형상 똑같고 여기 튀어나온 것도 차이가 없이 똑같게 되고요. 자, 우측면도에서 봐도 이제 여기 마무리된 부분과 여기 마무리된 부분 똑같고 튀어나온 거 똑같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대칭 기능을 걸어주면 이렇게 대칭을 잘 걸어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개의 면에 대해서 대칭을 건 거. 얘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자, 여기도 하나 선택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얘는 정면에서 눌러도 좌우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면 여기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우측면도로 가도 똑같습니다. 이 대칭 기능이 추가된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대칭이 안 됐기 때문에 결과를 완성하고 대칭을 만들고 싶으면 그 중앙을 잘라가지고 미러를 시켜서 다시 형상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제 불필요한 작업은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과를 다 봤으니까 이 중에 이제 하나 선택해서 이제 모델링 파일로 넘길 겁니다. 저는 이제 양쪽 대칭으로 된 걸로 갈게요. 그래서 여기 학습 3, 이 형태가 좀 마음에 드는데 형태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자, 이렇게 검토를 해보고 이 형체가 조금 단단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 형체를 이제 저는 설계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형체를 설계에 반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주느냐? 요 위쪽에 보시면 작성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결과의 설계로, 그 다음에 결과에서 메쉬 설계로.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차이는 이제 똑같이 이제 디자인으로 이 모델을 보내주는데 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솔리드로 보내주는 거고요. 얘는 이제 메쉬 타입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제 솔리드로 갖고 오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메쉬로 갖고 오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 결과에서 설계 클릭해서 보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설계 준비 중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이걸 이제 보내주는데 마찬가지로 다소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이렇게 창이 하나 뜨고요. 이제 게이지가 끝까지 다 가면은 이제 넘어갈 거예요. 자, 다 완료가 떴네요. 그러면 이제 닫기 눌러주고 이제 설계 준비로 변경됐습니다. 그럼 계속하려면 클릭. 그래가지고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설계 열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디자인이 열리면서 들어오죠. 대칭 조건을 걸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대칭 평면들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해서 이 평면의 가시성들은 꺼주시면 돼요. 기존에 있는 원점 평면을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되진 않고 이렇게 별도의 평면, 대칭 기준이 되는 평면들을 이렇게 잡아 생성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완성된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잡아준 부분들은 이제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생성된 부분들은 폼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폼을 더블 클릭하시면 GD를 통해서 만들어진 형상을 저희가 수정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대칭이 걸렸을 때는 폼에서 대칭 걸리듯이 이렇게 녹색으로 대칭이 걸려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 한쪽만 수정을 해도 양쪽이 똑같이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다든가 아니면 살을 더 두껍게 해준다든가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해줄 수 있고, 가공하기 좋게 좀 면을 좀 매끄럽게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수정들을 해줄 수 있는데 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식 마침에서 빠져나갈 거고요. 자, 주의할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하실 때 이제 살을 덧붙이는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살을 줄였다라고 한다면 이게 기존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서 시뮬레이션 했던 결과보다 약해지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살을 줄이는 작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시뮬레이션을 같은 조건을 줘가지고 다시 한번 걸어서 원하는 적정 범위가 유지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 줄이기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고, 작업을 좀 편하게 하시려면 가급적이면 이제 뭐 좀 약해 보이는 부분을 좀 보강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작업을 이어 나가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이제 결과를 생성을 했으면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얘를 클라우드상에 저장을 한번 해줘야겠죠. 해주고 처음에 이제 우리가 단순화된 모델링 말고 제대로 볼트랑 와셔랑 그런 거 다 넣고 체결한 이제 그쪽에다가 갖다가 넣어줘야겠죠. 그러려면 이제 클라우드 저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컨트롤 S 눌러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여기다가 저는 최종 결과 해가지고 저장 해서 이제 클라우드상에 저장을 하는 거죠. 이제 이거를 다시 그 조립된 디자인에서 불러와서 이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고, GD를 통해서 다양한 디자인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디자인을 결정할 때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 놓고 주변에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 불러놓고 전체적인 결과를 쭉 보면서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형상을 결정하는 것도 좀 더 합리적인 작업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양한 패턴으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다양한 패턴으로 잡아서 설계를 자동으로 해준다는 것도 참 편리하고요. 그래서 최적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뭐 최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좌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